네, 6.3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진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여의도 정치권도 대선 후 체제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쟁이 본격화됐고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체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직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도 그 회의를 주재를 했고 닷새 만에 오늘 비상경제 점검회의, TF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고 일부 이제 생중계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추경안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지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생 지원 회복금하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20조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한 21조에서 22조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대선 국면에 막판에 김문수 후보도 추경 30조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쉽게 합의를 해서 빨리 좀 위기에 민생과 경제를 좀 극복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제2의 비상경제 TF 2차로 열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이 그렇게 뛰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달걀이 금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밥상 물가가 비상인계는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이 민생 특히 이제 물가를 좀 잡아달라라는 여론이 전체 10명 가운데 6명이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이 긴급히 좀 투입이 될 필요는 있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따로 없다. 특히 이제 단순히 내수만 침체된 내수만 좀 부양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야가 협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막을 수단도 없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협력을 해서 새로 좀 달라진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거죠? 지금 당장 추경 필요하죠. 지금 경기가 워낙 지금 경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재정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가 부채가 문제인 것이겠죠. 지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소득하위계층에게 10만 원 더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한번 지난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국민 현금 지급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석 결과가 KDA 분석 결과로 보면은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30%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 지급이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선별적으로 지급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적다 하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보편적 지급보다도 오히려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든가 경기 부양의 기본은 이제 건설 경기인데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쪽에다가 또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을 찾지 현금성 지급이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리 재정 상황을 좀 살펴야 된다.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50%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40% 넘으면 절단난다고 얘기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필요는 합니다만은 재정 상황을 좀 살피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응급 처방, 6월 임시국회 내 이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내각과 비서진 진영을 속속 짜고 이제 인사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인선 관련해서는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그 비서실장에 이어서 그리고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오광수 민정수석, 수석급 주요 인사들을 쭉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나이도 한 10살 많고 3선 4선이시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조화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특수통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고시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제 역할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사를 보면은 예. 완전히 헤비급 인사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86 예. 세대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도 역시 내정자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뭐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지 위성락 예. 또 안보실장이라든지 안보실장, 그럼 이제 이렇게 헤비급의 인사들을 대거 투입한 그런 인사의 배경은 뭐냐? 역시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 의해서 등장한 비상정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력, 경험, 유능 예. 이런 인사 기준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여야를 두루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화력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당시에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탄핵 가결표에 표를 던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정무 능력, 예. 정치력을 이제 본 것 같고요.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시민단체 예. 민변에서도 우려된다. 그 이유는 특수통 검사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결국 하겠느냐. 특수통 검사하면은 결국 끼리끼리 해먹는 그런 식구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예.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래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 따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수석들의 경우는 언제든지 임명하고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성과를 보고. 판단하자. 예. 네, 성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런 것이 발탁의 배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정영국 전 대변인께서는 과거 청와대에도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비서질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아무래도 특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능력 위주의 예.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지금 구성을 하는 모습들은 보입니다. 예.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고 저는 이제 단지 다른 시각으로 한편 보자면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 지명자도 그렇고 다 86 운동권 세대 아니겠습니까?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권 출신인데 젊은 운동권 출신이죠. 이런 분들은 다 정무에 아주 강한 분들입니다. 이 정무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는 부분은 예.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지금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대통령의 초기 권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봤을 때 지금 뭐 특별히 정무수석이 야당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비중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분을 앉혔다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개개인 김민석 총리 지명자도 그렇고 우상호 수석도 그렇고 강훈식 실장도 그렇고 네. 본인의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이 내년 지방선거를 좀 관리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통이잖아요. 특수통은 조직을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중요시하는 분을 민정수석에 앉혔다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 검찰이 힘을 빼겠다. 검찰을 공소청 정도로 생각하고 공수처나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서 수사는 맡기겠다 하는 이런 이제 검찰 해체와 관련해서 뭐 이제 검찰 개혁?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제 민정수석은
현재 검찰을 다독이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검찰력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으면요. 운동권 출신들만 다 썼다는데 그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통 관료들 지금 운동권은 이제 3명입니다. 뭐 위성락 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종석 이분도 그러고 그리고 또 지금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경제성장수석 같은 경우는 학자 출신이니까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니까 바로 잡습니다. 운동이라고 해도 수십 년 전 얘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운동권 출신이라는 얘기가 운동권 출신들이 눈에 띄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할 때 386 운동권들이 대거 탈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승엽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뭐 최종 결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에 대한 뭐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세 사람이 지금 검토 중인데 이 중에 이제 2명을 발탁할 것 같대요. 문영배, 이정미 2명이 공석이니까. 근데 이승엽 이분에 대해서 뭐 이해 충돌이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가 이해 충돌이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걸로 봐서 발탁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를 맡았다. 뭐 위증교사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래서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9명이고 구성은 이 다양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3명 추천하고 또 국회에서 3명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추천해서 그리고 국회가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헌법의 구성 요건이 다양성에 따라서 대통령의 몫을 3명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설령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3명 중에 한 분이니까 정치적인 논란은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적 논란, 헌법적 논란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18일로 예정돼 있었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재판이 무기한 연기가 됐죠. 사실상 임기 중에 재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럼 임기 끝나고 나서 그러면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의 결정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판결이 됐다, 선고가 됐다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참 희한한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이런 재판을 중단을 시키고 임기 이후에 재판을 하게 하든 연기를 하겠다 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곧 아마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가 이번 주 하겠죠. 이번 주 하면은 이게 이제 뭐 헌법소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텐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그렇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지금 자기 이 변호사 위정교사를 변호하고 허위사실 유포 사건도 변호하고 대북송금 사건도 변호한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겠다. 이게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개의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뭐 국민의힘에서 좀 심하게 얘기해서 공기구를 자기 뭐 개인 로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비판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요. 헌법재판관 3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했는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느냐.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느냐. 그렇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전원일치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좀 하나 더 얘기 좀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고 해서 헌법재판관 지명하니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슨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
앞으로 어떻게 또 최종적으로 낙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시에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5가지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9월쯤에 가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세워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이게 이제 큰 그 골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의총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선에 참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를 할지 또는 뭐 전당대회를 할지 이런 부분 또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지 이런 부분이 낱마처럼 얽혀가지고 여전히 지금 당권 싸움, 계파 싸움에 지금 침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상당히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현재의 난국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16일 날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새로 선출될 그 신임 원내대표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계파 구성을 보면 한동훈계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연일 지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정당 해산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정당 간판을 내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고 비대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제 정해야 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는 이달 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꼬여 있어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싶기도 한데 지금 상황을 좀 정확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오늘 의원총회가 아마 굉장한 경론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할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5대 혁신안을 지금 발표를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9월 조기 전대를 하겠다.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 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그 과정들을 당권을 활용해서 본인의 직무 감찰권을 활용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 이런 부분들을 밝힌 것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 친윤 세력들인데 이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지금 우리 당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원내대표 18일 날 선출한다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친윤 세력의 원내대표가 들어설 수밖에 없고 그 친윤 세력의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로 간다 그러면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도 항상 국민의힘이 그렇게 왔던 것처럼 또 유야무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진행 과정이 국민들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전제 과정으로 이러한 혁신안을 처리를 하고 전대를 하자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정말 당을 새롭게 해체하고 새롭게 짜는 형태까지로 가야 된다. 그 정도의 쇄신이 없으면은 국민들로부터 내년 지방선거가 당연히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 이번에 나온 득표를 봤을 때는 말이죠. 지방선거가 17개 지방 광역자치장 가운데 민주당 11개 가져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여론 지형을 지금 국민의힘 쇄신 없이 정말 뼈를 깎는 쇄신 없이 가능하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안대로 9월 초까지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누가 선장을 하는 겁니까? 누가 키를 주는 겁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키를 하더라도 9월까지가 전대가 9월까지 전대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7월, 8월
8월 초까지라도 빨리 당겨서 예. 전대를 치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완성을 하고 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 때까지 이제 탄핵 정국이 시작할 때인데 예.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공격하겠습니까? 뭐 탄핵 과정에서 탄핵 과정이 아니고 특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막 쏟아질 텐데 그 감당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의힘은 빨리 지도 체제를 예.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이 오늘 중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결론 나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경론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